한국 민중들은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들이야. 감정만 앞서 울부짖기만 하지. 요즘 보니까 러시아 타령만 하더만. 한국인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도 척을 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 내가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주겠어. 여기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한국의 인터넷 여론을 살핀 뒤 격분한 채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도 결코 척을 져선 안 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똑똑히 설명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이유로 이토록 답답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성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현재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 기자 마리아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의 하늘은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며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불안함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저의 사명감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텅 빈 기분을 느꼈는데요.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내세웠죠. 저도 그의 발언을 여러 들어왔고 그때마다 그의 발언 속에 담긴 냉혹한 계산에 아쉬움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느껴지곤 했어요. 트럼프의 제안대로라면 제 조국 우크라이나는 더는 싸울 힘을 잃고 결국 러시아 앞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길 누구보다 바랐지만 그 끝이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간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섭섭함도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치열한 전쟁터에서 필요한 살상용 무기는 끝끝내 지원해주지 않았죠.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한국의 그런 태도는 마치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반쯤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힘을 보태주었다면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던 저로서는 한국의 태도가 씁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이 상황이 복잡한 역사 속에 얽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게 소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요. 저는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던 우크라이나 군수업체들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이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측 지도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했던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게시물에서 대사가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파트너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까지 한 발언은 한국인들 입장에서 지극히 협소하거나 무지한 혹은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혀졌을 테고 이는 결국 한국인들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야 말았죠. 그래서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쉽게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도 저는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으로 다 죽어가는 판의 대사 입장에서 그런 지원국에 가서 머리 한번 숙이고 오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저 상황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양심상 도저히 야스쿠니 신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참배 못한다라고 버티다가 다 말아먹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전쟁통에 죽어가며 물불 가릴 것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속 터지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외교관의 입장에서 결례가 되는 행동임은 틀림없으니 콜슨스키 주일 대사의 행동은 결국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의 입장에서 이 행동 자체가 옳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이해와 복잡한 역사만으로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갈등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쟁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간절한 눈빛,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이념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그냥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늦지 않게 장소에 도착해 다른 기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무기 지원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도 피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는 말을 했고 순간 저는 또 마음이 무거워졌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의 입장도 떠올려 봤어요. 단순히 감정만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걸어 나와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심 쪽으로 발길을 옮겼죠.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전쟁의 상흔이 점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잿빛 잔해와 곳곳에 퍼져 있는 탄흔들이 이 도시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어제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내몰리고 있었죠.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절박함의 절반만이라도 한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 좀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약속하며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 포기를 유도했죠. 그러나 이 각서는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 국토의 20%를 잃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추가로 간략히만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는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세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체결한 핵폐기 각서를 말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등이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이 이들 국가들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이 영토를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크라이나 등은 핵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당시 핵탄두 무려 1,700여 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여 기, 전략 핵폭격기 40대를 보유해 미국과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면 과연 러시아가 건들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참 분통이 터질 일이죠. 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도 각각 1,400여 발, 800여 발의 핵탄두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3개국은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996년 6월 남은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 넘기면서 비핵화를 완료했죠. 그러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조약이나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이 의문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초기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심각한 각서 위반이라며 반발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대해 병력 진입을 명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참고로 당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북한과 이 시점에서 단교 조치를 취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강력히 옹호하고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가 부당하다고 비판해왔는데, 급기야 북한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결정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북한과의 모든 외교적 관계를 끊고 즉각 단교를 선언했죠. 참고로 현재 러시아 외에 세계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나라인 시리아뿐입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침공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21일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협상 조건을 내세우며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버리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기까지 했죠.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면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면서도 냉혹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밉다지만 입장을 바꾸어 우크라이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정말 힘없는 국가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일지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힘없는 입장에서 외세의 침략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또 외세에 의해 분단의 아픔까지 겪어본 경험이 있는 한국분들께서는 이런 약자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협상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큰 틀에서 현재 상태에서 휴전하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태에서 휴전을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점유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결과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불안을 줄 수 있겠죠. 유럽은 이에 대해 자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독점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의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쌍방에게 휴전안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20년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기를 지원받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휴전안을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거부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유지한 채 휴전하라는 이 제안은 푸틴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의 휴전 제안에 대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협력 의향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휴전안에 동의할 경우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하지 못하고 영토의 20%를 상실한 채 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휴전선이 설정될 경우 미군은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이를 대부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 또한 휴전 후 휴전선 관리를 유럽 국가들이 맡아야 하며 미국 군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세금 낭비라고 꾸준히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이 자동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CNN 방송에서 그는 푸틴과 만나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이는 우크라이나가 무장해제된 상태로 자력으로 싸우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전쟁이 종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강대국들 간의 협상에서 약소국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에서 힘이 정의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트럼프 측은 냉정한 현실을 기반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고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한 채 강대국 간 협상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기만 했죠. 과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호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상실한 채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고 20년간 나토에 가입도 하지 못한 채 이 상태가 그대로 고착화되어 앞으로 영원히 그 영토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푸틴이 북한의 도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깊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번 사례를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관계는 결국 힘의 균형에 따라 움직이고 약소국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할 뿐인 거죠. 동맹이라고 해도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꼭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면 해요. 특히 전쟁 상황에서의 국제관계는 훨씬 더 냉정하고 차갑거든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따지기보다는 힘이 곧 논리가 되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이 결정하는 대로 많은 일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미리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교섭할 수 있는 카드라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나 조선업 등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자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요. 핵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죠.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우크라이나에서 핵 포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힘이 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 거래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관계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의리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이렇게 현재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결국 과거부터 쌓아온 노력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힘을 기를 수 있는 씨앗을 뿌린 덕분에 오늘날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도 큰 역할을 했죠. 현재 이렇게 높은 반열에 오른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또 잘 대비하며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러한 불상사를 겪고 괴로워하는 나라가 정말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현재로선 사실상 트럼프의 휴전안이 쌍방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거긴 하겠지만 말이죠. 하여간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겐 이제 전후 재건 사업이 남게 됩니다. 재건 사업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의 주도권은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있죠.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로서 재건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하고 도로를 닦을 나라나 기반 시설을 세울 회사를 지정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와 아예 척을 지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앞으로 중요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은 여러 나라에게 상당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와 산업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수적이겠죠. 우선 가장 먼저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유럽연합의 지원 체계가 더해져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와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시스템 복구, 사회 기반 시설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역시 주요 투자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일본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투자로 여러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건설, 에너지, 통신 등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 전력, 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고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해 미래 우크라이나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재정적, 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전후 복구 과정을 거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만의 개발 경험이 우크라이나 같은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러한 개발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재건 사업에는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수익 혹은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국은 전략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이 기회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원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원조는 대개 국가나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재건 사업은 투자와 경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참여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기업을 통해 수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건설이나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더 큰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전력망 등 필수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에서 이를 복구하는 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중동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큰 수익을 거두었던 것처럼 전후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과 자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즉, 우크라이나의 산업과 사회 기반이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참여 국가들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재건에 참여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얻기도 하는 거죠. 이는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재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원국과 수혜국이 서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재건 사업의 키는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기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척을 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결론인데요. 따라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신중히 유지하며 재건 사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후 재건은 단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경제와 외교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한국이 의미 있는 파트너로 함께한다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다양한 국제 협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곧 한국의 새로운 기회이자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한국 전쟁에도 참전해준 태국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최근 태국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져 반한 감정까지 생긴 가운데 태국인들은 과거 한국 전쟁에 참전까지 해준 태국에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학 전공의 미국의 한명문대 교수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의 교수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대 동아시아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연구를 위해 잠깐 한국을 방문하여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국은 여러 번 와본 나라였지만 올 때마다 정말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곳이랍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해주곤 했죠. 맑은 하늘과 어느새 서늘해진 서울의 바람은 저의 기억을 자극하며 아시아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공원을 산책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던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저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맡게 되었고 이 문제를 보다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이 갈등의 맥락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그때 태국 출신의 제 제자 니타가 떠올랐습니다. 니타는 제가 몇 년 전 미국에서 가르치던 동아시아 학수업에서 만난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를 좋아하며 한류 음악에 열광하던 태국인 학생이었죠. 졸업 후 니타는 결국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교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했어요. 또한 학업을 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여러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죠. 니타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니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최근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녀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표정도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주된 이유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뉴스들과 태국 내에서 생긴 반한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 퍼지면서 한국인들의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게 변한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 중에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서 출입국 심사에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게 된 듯해 보였죠. 저는 니타와 오랜만에 만나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교수님,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넨 니타의 얼굴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니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니타는 만나자마자 한국 음식 칭찬부터 하더군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니타답다 싶더라고요. 교수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얼마 전 태국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매운맛과 깊은 풍미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고 그 깊은 풍미는 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김치의 아삭함과 두부의 부드러움, 그리고 고기의 씹는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한데 어울릴 때 느껴지는 깊은 맛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에요. 라고 그녀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요.
김치찌개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 격하게 공감을 하였죠. 그러나 니타는 금세 서울에서의 학업과 연구에 힘쓰는 동안 최근 사회적 갈등이 자신에게 미쳐온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는 니타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고 싶었지만 최근 주변에서 느껴지는 경계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죠. 수업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하더군요. 동아시아학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 이젠 그 지식이 그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 한국에서 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가끔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라며 마음의 짐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저는 니타가 이방의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최근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죠. 또한 니타는 교수님, 단지 몇몇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태국인을 그렇게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니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니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태국의 몇몇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문제를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전체 태국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런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니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그녀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죠. 니타의 말대로 태국의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이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정관념을 가질 만큼 많은 수의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 중 약 80%가 불법 체류자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이고 이처럼 높은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태국의 외교 정책은 그간 여러 차례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국의 외교 정책은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일관되게 기회주의적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 시기의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온 태국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 신뢰를 뒤로한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외교 행태라 할 수 있었죠. 이러한 태국의 기회주의적 측면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국제 정세에 따라 그 행보를 달리해왔으며 이로 인해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종종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곧 태국이 참전했던 한국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해볼 텐데요. 먼저 1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은 서구 열강의 압박 속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에 붙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연합국과 함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 병력을 일부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연합국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들로부터 독립성과 주권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적 전략의 일환이었죠. 당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태국은 전후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 편에 서서 타협을 통한 생존을 추구한 사례였죠. 태국은 전쟁의 흐름을 읽고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며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겁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태국의 입장은 갑자기 180도 변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일본 제국의 요구와 친일 군사 독재자인 블랙 피분송크람 정권의 지도하에 추축국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태국은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 일부 영토를 할양받으며 자국의 국토 확장까지 꾀했죠. 여기에 더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태국 또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결국 방콕 시가지가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사태까지 일어나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패망을 하면서 블랙 수상은 완전히 권력을 잃고 전범재판에 회부되었지요. 그렇게 전쟁이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자 태국은 곧바로 일본과의 동맹을 뒤집고 다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서구 열강에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난 후 태국은 연합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태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으며 전후 책임을 면죄받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전후 미국과의 밀착은 냉전 시기 태국의 또 다른 기회주의적 외교의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박쥐 같은 모습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하여간 태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공 전략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했는데요. 당시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국의 안보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죠. 즉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빠른 시간에 참전을 결정하여 한국의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신임을 얻고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했던 거죠. 사실 태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다거나 한국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의도보다는 태국은 과거의 부정적인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태국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침략국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일본과 함께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선택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국가들이 태국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재포지셔닝하려고 노력했고 한국 전쟁 참전은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일본과의 동맹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태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던 거죠. 결국 태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당시에서도 태국은 미군의 주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태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는 태국이 냉전 시기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 사례였고 태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행보였죠.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태국은 또 한 번의 급격한 외교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다소 축소하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자 태국은 기존의 반공 진영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갑자기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 태국은 중국과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서 밀접하게 협력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군사훈련을 통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내의 화교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태국 내에서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이는 과거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던 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도를 휙휙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반면 한국은 과거의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태국의 최근 행보는 미국 중심의 서구 질서가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이념보다는 실리적 관점에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어요. 사실 태국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외교는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태국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강대국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만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타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배신을 하거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동맹국이나 우방국에게서조차도 신뢰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서 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위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러한 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렇게 해선 안 될 텐데 하고 말이에요. 태국의 이러한 기회주의적 외교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된 외교 정책을 수립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태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입장을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여태 하던 것처럼 말이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저 또한 무척 궁금하고 예측도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자료들을 떠올리며 니타에게 말했어요. 니타, 너희 나라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외부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고 그게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분명 존재해.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이 너희 나라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신과 실망감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니타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와 과거의 역사적 선택 간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특히 신뢰와 이미지 측면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존재하죠. 우선 태국의 과거 외교적 선택들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태국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전략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많은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맞물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예를 들어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할 때는 당연히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태국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불신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었죠. 또 이러한 상황은 태국이 과거부터 보여온 기회주의적 역사적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결과로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불신이 만들어낸 시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비일관된 외교적 행동들이 오늘날의 불신을 심화시키며 이러한 인식은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와 현재가 얽히며 형성된 복합적인 상황으로 태국이 과거의 선택을 통해 쌓아온 신뢰의 기반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었죠. 이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회복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결국 과거의 외교적 선택은 오늘날 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불법 체류자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태국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정세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갈등이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죠. 교수님, 저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라고 니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내 여론은 태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니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해해 니타, 그래서 더욱 서로의 입장을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거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 니타 같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나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또 니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잖아. 이들이야말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야. 제 말을 듣던 니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니타의 말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자신과 동료 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길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타, 내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오명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너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비롯될 수 있어. 내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믿어라고 저는 대답해 주었죠. 니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어둠이 깔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만큼은 두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바랐어요. 니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